있는데 질문이 누가 있었는데 플로팅이 왜 3차원 디스플레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깊이 정보란 건 2개 이상의 깊이 서로 다른 깊이를 표시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의 위치만 바꿔주면 그건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바뀐 거고 영상을 플로팅 그러니까 영상이 이제 우리가 직접 면으로 보는 것과 이미지를 보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그거 자체는 3차원 영상 깊이 정보를 표시한 건 아닌 거죠. 그게 깊이 정보를 표시하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면을 표시해서 서로 다른 깊이를 이용한 정보 전달이 있어야 3차원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을 이용한 3차원 디스플레이도 물론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빔 스플리터라든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이용을 해서 2개의 면이나 2개 이상의 면으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 자체, 그러니까 2D 화면을 앞으로 띄우는 것 자체가 3차원 디스플레이는 아닌 거죠. 아무튼 이제 제일 중요한 요 3가지 요소죠. 어코모데이션, 버전스, 바이너큘러 디스페러티. 그래서 이제 단어들에 대한 의미는 조금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어코모데이션은 초점 조절이고 버전스는 이걸 뭐 수렴이라고 불러야 된다, 폭주라고 불러야 된다, 뭐 얘기가 많은데 폭주라는 말을 또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말을 쓰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렴이란 말이 그냥 편한 것 같아요. 수렴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포비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다음 이번 주 금요일 중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물체를 볼 때는 포비아에 맞춰야지 볼 수 있죠. 포비아에 맞춰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포비아를 맞추는 과정인 거예요. 양쪽 눈이 다 포비아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눈이 회전을 합니다. 그 회전에 의해서 속도를 맞추는 걸 버전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큘러 디스페러티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다른 영상이 들어온 걸 가지고 깊이면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이너큘러 디스페러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서로 다른 영상만 보여주다 하더라도 우리가 깊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차원 디스플레이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히트스톤이 맨 처음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사실 브루스터가 자기가 낸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그거를 이제 사람한테 씌우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자체가 위치를 로케이션을 멀티플렉싱을 하는 걸로도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들 이게 이제 그리고 렌즈와 베리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예 트라이 아이 렌즈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간 중에 결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림만이 인테그랄 포토그래피라는 아이디어로 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인테그랄 이미징으로 발전을 쭉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 이제 뭐 이 분류 방법도 조금 오래됐어요. 이것도 조금 바꿔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박사가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안 시자를 이용한 방식과 아니면은 잔상 효과를 이용한 방식,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인지 요소가 아니라 그 웨이브 프론트 자체, 그러니까 빛 형체 자체를 재생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스테레오스코피부터 스테레오스코피는 이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양안 시차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니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다른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일종의 신호를 분리하는 기술인 거예요. 신호를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분리하는 기술이니까 일종의 멀티플렉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멀티플렉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빛이 전자기파니까 웨이브렌스 멀티플렉싱을 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죠. 웨이브렌스 멀티플렉싱은 결국 빛에 있어서는 색깔이니까 적청안경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안경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요 안경을 쓰면 저거를 입체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제일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07년에 패스파인더가 화성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저 화성의 랜드스케이프예요. 사막 같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인쇄를 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단점은 풀컬러 표현이 어렵다. 그러니까 인쇄물로 3차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입체로 이렇게 종이를 접기하지 않고는 사실은 아나그래프가 제일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편광을 물론 이제 최근에 편광 잉크를 만드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도 벌써 10년 됐네요. 10년쯤 전에 편광 인쇄된 거에서 우리가 반사돼서 볼 때 그게 편광을 따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잉크에 뭔가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 편광 잉크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죠. 그 크로스톡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제된 빛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중에 이제 홀로그램 할 때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빛의 그 웨이브 폰트를 컨트롤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말고는 사실은 적청환경 같은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적청환경만 가지고는 사실은 칼라 표현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RGB도 우리가 가멋이라고 해서 이렇게 색좌표를 갖잖아요. 근데 색좌표에 우리가 아주 네로우 밴드한 그 칼라 필터를 쓰게 되면 우리가 거의 똑같아 보이잖아요. 똑같은데 이게 사실은 칼라 밴드가 다른 거예요. 칼라 밴드가 다르게 하고, 얘네를 요 네로우 밴드 필터로 안경을 이렇게 안경을 만들어서 쓰면 우리가 이걸 좌한 영상과 우한 영상을 분리해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이제 돌비에서 한 2010년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고 만든 건데, 사실 저 되게 욕했어요. 이거 해서 뭐해? 사실 편광 안경으로 다 가능한데, 편광 안경으로도 가능하고 원편광 안경 쓰면은, 원래 편광 안경의 단점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은 이게 평면축이 틀어지니까 안 보인다는 건데, 그러니까 즉 고개의 움직임 같은 게 자유롭지 않다는 건데, 원편광으로 만들면 사실 고개 움직임 정도는 뭐 얼마든지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다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거 밴드패스 필터는 사실 상당히 비싸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 이거는 너무 바보 같다라고 사실은 욕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돌비라는 마크가 이게 딱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 자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데 써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의미가 있구나. 왜냐하면 폴라리제이션 멀티플렉싱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광축이면 고개만 움직여도 안 되잖아요. 원편광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편광축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리키지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리키지가 생긴다는 얘기는 좌안과 우안이 완벽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이게 약간 섞이는 식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되게 이제 잘 3D가 안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이중상이 보이기 때문에 되게 어지럽고 불편함을 유발을 합니다. 이중상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는 영화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그 놀이기구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최신 우리나라 거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게 애가 크고 나니까 이제 놀이동산을 갈 일이 없어가지고, 원래 옛날에는 놀이동산을 많이 가서 이런 거 설명하기가 참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뭐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이제 뭐에 들어가 있냐면 트랜스포머, 스파이더맨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관람객 자체를 의자에 앉혀놓고 관람객 의자가 막 이렇게 막 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게 되면 이게 계속 축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이렇게 놀이동산이 있는 게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새 거가 나왔다 우리나라 같은 만약에 새 거가 나오면 다 그걸로 바꾸잖아요. 근데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직도 사람이 막 공연하고 그래요. 근데 ET 같은 건 진짜 인형 서 있고. 근데 이제 편광안경, 원편광안경, 이 컬러 필터까지가 다 있어요. 근데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운동 시차에 되게 로버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관찰자가 제가 이걸 딱 쓰고 제 고개가 아무리 움직이고 뭐 뒤집혀지고 막 이래도 그대로 3D가 되게 잘 보여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 전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 TV 방식 뭐 이런 게 있었고, 삼성하고 LG가 이제 TV 가지고 막 싸웠는데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LG는 한 줄 걸러서 표시를 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풀 HD가 2K죠. 2K라고 해도 이쪽으로는 2K인데 이쪽으로는 반으로 주는 거죠. 500으로 주는 거죠. 1K가 아니고 반으로 주는 거죠. 반으로 줄어서 이제 이쪽에서 얘를 공격할 때 가장 그거는 너네는 FHD가 아니야 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삼성 방식인데 삼성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스캔을 그대로 이용을 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섞여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스캐닝이란 게 한 화면이 1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1과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스캔해 나가는 거잖아요. 스캔해 나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됐을 때 1이 다 들어와 있는 순간이 되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1이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 방식으로는 안 되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맨날 이 동작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리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개 다 가려지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즉 영상을 보낼 때도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의 오른쪽 눈 영상 블랭크, 1의 왼쪽 영상 블랭크, 2의 오른쪽 영상 블랭크, 2의 왼쪽 영상 블랭크,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블랭크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블랭크들이 들어가야, 그리고 얘를 240Hz로 구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이클에 한쪽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동을 해야 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 돼요? 밝기가 반으로 더 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그래도 그냥 밝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 우리가 TV 보는 밝기를 볼 수 있는데 얘는 이미 밝기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편광안경을 썼잖아. 편광안경을 쓰면 편광안경 써보시면 편광판 2개만 이렇게 넣어도 밝기가 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밝기가 4분의 1 이하로 떨어져요. 밝기가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니까 봐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그래도 우리는 FHD야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람의 눈이 묘한 게 수평 방향으로의 해상도가 떨어진 건 금방 눈치채요. 수평 방향으로 해상도가 떨어진 건 금방 눈치채는데 수직 방향으로 해상도가 떨어지는 건 잘 눈치 못 채요. 그게 눈이 좌우로 달렸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차로 그 해상도도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절대음감은 몇 명 없지만 음치도 사실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음감과 음치의 차이는, 절대음감은 어떤 음을 딱 들으면 그게 무슨 음인지 아는 거고, 음치는 두 음을 들려줬을 때 그 두 음의 높낮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음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중간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은 어떤 음을 들었을 때 그 음의 높이는 몰라도 두 음을 들려주면 그 두 음의 높이 차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센싱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차등증폭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시스템은 그 인지 시스템은 차등증폭기여서 베이스 신호가 있으면 그것보다 높다 낮다를 구별하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그 베이스 신호 자체의 값을 읽어내는 거는 인히어런트한 거예요. 그건 되게 천부적인 거예요. 본인이 갑자기 뭔가를 딱 봤을 때 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재능으로 뭔가를 해보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 시간도 없었을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FHD와 똑같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이거 FHD 아니다라고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 문자 인식률이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한 줄 걸러 한 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사진을 보면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자를 쓰면 그 문자 해독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FHD가 아니다. 최근에 얘기가 나왔죠. 이미 다 끝났는데 뭐 의미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양쪽 다 근데 사실 공이 연구했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예 패턴대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패턴이지 한 줄 한 줄 걸러서가 거의 200 마이크로 정도잖아요. 200 마이크로 줄로 편광판을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렬해서 그 TV 모니터 앞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거잖아요. LG는 화학이 있는데 삼성은 화학이 없잖아. 또 쓸데없는 얘기죠. 이거 얘기 하나 더 하고 하면 최근에 이제 그 SID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뭐 IMID 뭐 요즘도 가나요? 요즘은 안 가나요? 학생들. 옛날에는 단체 방문, 단체 견학 그러니까 IMID 전시회 같은 거, 단체 견학 같은 거 갔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가나? 모르겠네.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그 SID에서 이제 그 했는데 올해 화두는 올레도스였습니다. 올레도스였는데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올레도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무서운 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발표를 하면 삼성하고 LG만 딱 하고 뭐 삼성, LG, 소니 정도만 딱 발표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한참 비교했는데 요즘은 삼성, LG 뭐라고 그러지? 중국 회사들도 다 똑같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퀄리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퀄리티 차이가 좀 나는데 예상외로 LG께 제일 좋았어요. LG 올레도스가 제일 좋았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LG가 올레도스를 되게 더 오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LG에 가서 아니 이렇게 잘 만드는데 왜 안 파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머뭇머뭇거려. 나중에 제가 알고 봤는데 LG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LG는 반도체가 없어서 사실 올레도스를 계속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올레도스를 하려면 백플레인이 자기가 디자인한 대로 다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그 생각 들니까 소니가 지금 사실 올레도스 거의 유일하게 팔고 있는데 소니가 없잖아. 없는데 소니는 어떻게 그러지? 소니는 TSMC를 구워 삶아가지고 TSMC가 백플레인을 대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줘. LG도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TSMC가 LG만은 안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세상 그런 걸 비밀로 해주세요. 근데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LG는 화학 회사가 있어서 이런 걸 되게 잘하고 삼성은 반도체 회사가 있어서 저런 걸 잘하고 그런 거. 아무튼 이제 근데 두 회사는 둘 다 패널 무장 붙여가지고 앞에 패널의 리타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편광이 전환식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나왔었는데 3000원 TV 시장이 죽어버려가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이게 이제 제일 궁극의 방식이고 다음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뭐 3000원 TV 콘텐츠들이 많아져가지고 3000원 TV 같은 게 나오면 저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해상도가 더 많이 올라가서 그 무한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라이브필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거 안 보여주죠 여러분들한테. 모니터하고 뭐 이런 거 안 보여드렸죠. 그 3D 모니터하고 이런 거.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샘플 같은 거 몇 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따조 생각하시면 돼요. 따조랑 똑같은 거예요. 따조인데 여러분들 따조는 이렇게 봤을 때 움직이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움직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에 맞는 오브젝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입체로 볼 수 있죠. 그 방식이에요.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똑같은 거고 슬래시를 이용하면 이렇게 그 위치에 맞는 픽셀에서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결국은 화소가 제가 디렉션한 방향으로 컨트롤이 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과 이 방향에서의 디스플레이 되는 인텐시티가 다른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 렌즈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저렇게 슬릿을 쓰게 되면 가려지니까 밝기가 떨어지는데 렌즈를 쓰게 되면 밝기는 안 떨어지죠. 그 대신에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 왜냐면 그 방향의 개수만큼이 한 화소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녹화 영상으로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슬렌티드 이게 좀 중요한데, 그래서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좌우로 아무튼 우한 영상과 좌한 영상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좌우로 픽셀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돼요? 좌우로 해상도가 떨어지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좌우가 더 심각하다고. 좌우가 해상도 떨어지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람의 눈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몇 개의 뷰를 넣어야 제일 자연스러울까? 이것도 사람들이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최소 적어도 7개가 들어가야 돼요. 7개가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1, 2, 3, 4, 5만 있어도 사실 될 것 같잖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한 뷰의 양쪽과 양쪽에 있을 때 이쪽으로 마진이 없고 이쪽으로 5가 다시 나오고 이쪽으로 다시 1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왜곡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붙었을 때 여기가 없으면 한 번 더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진을 더 주려면 6, 7까지 이게 제일 미니멈이에요. 보통 얘기하는 미니멈이에요. 7개의 뷰 정도는 있어야 사람의 눈이 어디 들어가도 좀 더 자연스럽게 3D를 볼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넘겨드리면 돼요. 그러면 뭐 9개만 안 돼요? 뭐 9개 당연히 됐죠. 그래서 9개 근데 보통은 홀수계로 만들어요. 짝수계로는 잘 안 만듭니다. 짝수계로 만드는 건 사실 어차피 넘어가는 그러니까 뷰인존을 넘어가는 거에 대한 게 생기는데 굳이 짝수계를 만들어봐야 매칭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준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홀수계로 만듭니다. 홀수계로 만드는데 그래서 7 아니면 9으로 만드는데, 근데 또 50개 만들 때는 그냥 50개로 만드는 것 같아요. 51개로 굳이 안 만들고 모르겠어요. 만드는 사람들 마음이죠. 그럴 때 중요한 건 이제 7개를 만들면 해상도가 7분의 1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로 방향으로만 또 7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영상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무한영식 방식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해상도가 높은,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따조 같은 건 사진을 필름으로 인쇄를 하니까 해상도가 아주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1980년 정도에 나왔는데, 80년대에 나왔는데 기울여서 붙이면 돼요. 이걸 기울여서 붙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로 방향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떨어지는데 기울여서 붙여서 얘를 이런 식으로도 픽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픽셀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한 픽셀로 표현을 하도록 기울여서 붙이는 걸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해상도의 픽셀 수만큼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도 떨어지는 거죠, 해상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의 픽셀이 한 픽셀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붙여서 구성을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의 차이를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요 방향에서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방향에서 보면은 이게 보이겠죠. 여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보이고 그게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보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쪽 방향 뷰에서 보면은 RGB가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로 방향으로 5개 픽셀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로 방향으로 너무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을 안 하고 우리가 RGB 픽셀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있을 때는 RGB 픽셀을 분리해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걔네가 묶여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기울여져서 붙이게 되면 우리가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을 다 뜯어서 보는 거예요. RGB 픽셀을 뜯어서 보고 RGB 픽셀의 구성을 뜯어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인터웨이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해상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죠. 좌우 방향, 그러니까 상하 방향과 좌우 방향의 해상도 열화를 컨트롤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세 픽셀을 한 픽셀로 묶게 되면 가로 방향이 세로 방향이 3분의 1로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좌우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7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7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해상도는 7분의 1로 떨어지니까 상하 방향 떨어지는 것만큼의 배율만큼 좌우 방향으로는 오히려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1024 1000 by 1000 1024 768 그러니까 XG 1000 대충 1000이라고 합시다. 1000 by 1000이 768이 7분의 1이니까 뭐 한 30 이렇게 30이 아니 15 이렇게 되는 15 by 768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사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500 by 20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나쁘긴 하지만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봐줄 수는 있는 해상도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컨트롤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되게 획기적이죠. 왜? 만약에 해상도만 좀 계속 좋아지면 우리가 몇 뷰든지 늘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상용화가 가능하겠지. 이렇게 되면.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런 모니터를 직접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을까요? 특허를 너무 세게 넣어서. 이 제품이 사실 처음 나온 게 되게 일찍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90년대 초반에 심지어 스위처블 렌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2D로는 FHD가 보이고 3D 모드로는 XGA가 나오는 그 모니터를 세븐뷰 모니터를 필립스가 1990년대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아예 상용화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났네. 이건 되겠네. 그랬는데 상용화에 실패했죠. 왜 실패했냐? 두 가지. 그걸 너무 세게 걸었어요. 일단 그걸 너무 세게 걸어서 다른 회사가 못 들어가. 다른 회사가 테스트로는 만드는데 상용화는 못하는 거예요. 필립스 특허가 너무 세니까. 필립스한테 그 돈을 주고 우리가 이걸 장사해서 남을 돈이 없다.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컨텐츠를 2장씩 만드는 게 아니라 7장씩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당시 기술로.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이런 식으로 돼서 거기서 그것도 근데 되게 선도적인 특허들이 되게 많아요. 필립스 특허 과거 특허 찾아보면 뎁스 맵으로 보내고 맵과 그런 것들을 보내면 뭐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특허들도 많고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결국은 그 특허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수많은 3D 모니터들, 그러니까 무한경식 3D 모니터, 여러분들이 보는 거의 모든 무한경식 3D 모니터들이 요즘 가나거나 돌아다니는데 그게 다 이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인터웨이빙 방식, 그러니까 슬랜티드 렌티큘러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만 가셔도 보실 수 있어요. 서울역에만 가셔도 서울역 혹시 최근에 서울역 가신 적이 있은 적이 모르겠는데 서울역에 보면은 저거 아직 있네. 이거 있어요. 그 서울역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시면은 있어요. 표 파는데 왼쪽에 이게 이제 이거는 렌티컬러 렌즈용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업체인데 이제 그 뭐지 슬랜티드 방식으로 슬릿을 붙인 거예요. 슬릿을 붙여서 근데 대형으로 만들었어요. 엄청 대형으로 만들고 오버다임이라는 회사인데 자기 아이디어가 그냥 백라이트 세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그래도 아무튼 3D로 잘 보여요. 사실은 그 시점 컨트롤하는 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뭐 사실은 저런 디렉셔널 뷰 이런 식으로 디렉셔널 뷰만 만들면 되니까 뭐 디퓨저를 디렉셔널 디퓨저를 이용 그러니까 디렉셔널 디퓨저라는 거는 디퓨저이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는 퍼지는데 가로 방향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식의 프로젝터예요. 그런 식의 스크린이에요. 그런 식의 스크린을 놓고 프로젝터를 여러 대 두면은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옛날 강의에서 한 것 같아요. 이거 좀 강의 다시 찾아보세요.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이게 16K예요. 16K 모니터고 한 10인치 정도 되는데 거의 뭐 저기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움직이면서 찍는 거예요. 거의 뭐 해상도 자체는 3D 해상도를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3D 해상도가 대강 FHD 정도 되는 그런 식의 모니터. 그리고 옆에 것 한번 이제 뭐 라이필드 디스플레이 뭐 3DS, CES 뭐 이런 걸로 찾아보셔도 돼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아무튼 모양 형식 모니터도 잘 만든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텐서 디스플레이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좀 새로운 방식이고 재밌는 방식이긴 한데 학과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렌즈나 슬릿을 만드는 게 아니고 렌즈나 슬릿 대신에 패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패널을 여러 장을 쓰는 거예요. 패널을 여러 장을 쓰는데 그러니까 패널을 여러 장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번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이은 선들 이런 선들이 막 나올 수 있죠. 이런 선들이 나올 때 요것들을 다 컨트롤해서 인텐시티들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 점이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세 장의 디스플레이에 누적된 인텐시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요 사이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텐서가 뭔지 알아요? 텐서를 배우나요? 매트릭스도 어려워 죽겠는데 매트릭스의 벡터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들이 벡터인 거야.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지. 매트릭스로 매트릭스를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소가 하나의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뒤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경향성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얘기만 들어도 머리 없죠. 그래서 근데 잘 안 돼요. 사실 되게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그게 이유는 아직은 그게 안 돼서 투과율이 너무 낮아. 투과율이 훨씬 더 높은 LCD가 나오거나 OLED가 나오거나 그러면 아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강의에서 보시고요. 동영상들을 제가 가능하면 한번 좀 올려드릴게요. 오늘 사실 홀로그래피 해야 되는데 시간 30분 동안 빨리 해볼게요. 홀로그래피가 사실은 관심들이 제일 많을 텐데 그 학과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이제
홀로그래피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프렉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그래피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되게 다양한 종류의 홀로그램이 있거든요. 홀로그래피 방식들이 되게 다양한 종류의 홀로그래피 방식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디프렉션이에요. 디프렉션이란 건 뭐냐면 빛의 기본적인 리액션이 세 가지죠. 뭐냐면 트랜스미션, 리플렉션, 리프렉션. 그러니까 전달과 반사와 불절이죠. 그래서 전달은 일반적으로 그냥 같은 호모지니어스한 멀티리얼에서 그냥 직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반사는 뭐예요? 결국 두 개가 서로 다른 굴절률이 그러니까 전도도가 서로 다른 면을 만났을 때 그 면에서 결국 이제 다 입사되지 못한 성분이 반사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반대로 진행해 나가는 그게 이제 반사인 거고, 굴절은 두 개의 전도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속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전자기파니까 속도도 높이시. 그래서 광학특에 보면 이 모든 그 인터랙션들은 스캐터링의 매크로스코피한 형태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번째 인터랙션이 뭐냐면 디프렉션입니다. 그러니까 디프렉션은 뭐냐면 빛이 웨이브랭스를 갖잖아요. 파장을 갖잖아요. 파장을 갖는데 파장이 무한정 작지 않죠. 그러니까 파장이 어느 정도냐면 빨간색이 한 700나노, 파란색이 380인데 뭐 400까지도 요 정도의 파장을 갖죠. 요 정도의 영역을. 그래서 그냥 대충 500. 요렇게 그냥 대충 쓰죠. 500나노 정도. 0.5 마이크로, 0.5 마이크로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라이프 사이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데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다 되죠. 근데 요 근처에 구조물들이 만약에 있으면, 요 근처에 구조물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게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정도만 돼도, 나노미터는 나노미터면 이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어라운드 마이크로미터, 수십에서 수백 정도의 마이크로미터, 수에서 수십까지, 수십 마이크로 정도까지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반사되는 애하고 여기서 반사되는 애하고의 두 개의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경로 차이에 의해서 간섭현상이 발생해요. 간섭현상이 발생을 해서,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입사가, 그러니까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서만 굴절이 일어나고 반사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구조물이 있으면 이 각도로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각도로 반사가 안 되고 다른 각도로 반사가 돼요. 어떤 일로? 얘의 주기에 의해서, 얘와 그러니까 빛의 주기와 구조물의 주기의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빛의 각도가 꺾이는, 그러니까 빛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디프렉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는 빛과 빛 간의 현상을 보통 얘기를 하고, 디프렉션은 빛과 구조물 간의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 구조물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주기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컨트롤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디프렉티브 옵티컬 엘리먼트라고 이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굴절률의 변화로 하는 게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꺾어주는 현상이 아니고,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예 물체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체의 형태를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홀로그래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다 얘기한 거의 전제가 뭐였어요? 간섭이었잖아요. 간섭이기 때문에 레이저가 나온 다음에야 가능.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홀로그래피를 이제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에밋 레이스예요. 에밋 레이스가 1962년에 만들었는데 62년에 만들고 64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1960년에 마인만이 레이저 발전에 성공했죠. 그리고 레이저를 이렇게 하면 레이저를 만들 수 있어요라는 걸 발표를 했고 그걸 이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레이저를 만들어서 레이저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홀로그램이 나오는데 이제 노벨상은 가보고 드니시액이 이제 이런 식의 반사형 홀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외에 이제 홀로그램이 진짜 상용화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본 홀로그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사실은 신용카드들이 없으니까 아닌가. 홀로그램 스티커 아니에요. 홀로그램 스티커 뭐 이런 거잖아요. 홀로그램 스티커를 만드는 거는 홀로그램 스티커는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홀로그램이 이렇게 우리가 간섭이 가능한 그런 빛, 그러니까 단색광으로만 가능한데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회전에 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회전에 의한데 그러면 이제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뭐와 뭐의 인터랙션이라고 그랬어? 구조물과 파장의 인터랙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파장이 서로 다른 빛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도가 다 다르죠. 이걸 색분산이라고 얘기해요. 색분산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빛이 이렇게만 나가야 되는데 빨간색을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디자인을 해놓으면 노란색은 이렇게 나가고 녹색은 이렇게 나가고 파란색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퍼져 보이는 거예요. 퍼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광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그램을. 근데 그럼 반대로 아예 다 모이게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아예 하나의 슬릿으로 만들어 두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하나의 칼라로 딱 보면은 하나의 슬릿으로만 만들어지게 영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브젝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요만큼만 보이도록 홀로그램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홀로그램을 가지고 그 홀로그램이 요만큼만 보이도록 그 인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거기다 그리고 자연광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 주, 노, 초, 파남보가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퍼져서 이런 식의 전체 명령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 전체가 보이긴 보여. 근데 빨, 주, 노, 초, 파남보가 쭉 분리돼서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형태의 홀로그램을 우리가 레인보우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스테판 벤트입니다. 스테판 벤트는 사실 노벨상을 받을 뻔했죠. 이건 되게 상용화에도 성공했고 실제 벤트한테 가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그게 홀로그램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특허를 되게 허술하게 걸어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홀로그램이 많이 팔려야 자기한테 한 10원, 20원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돈은 많이 못 벌었다고. 그 외에도 되게 실용적인 홀로그래피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래서 노벨상을 탈 뻔했는데 노벨상도 탈 뻔했고 제가 원래 그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포닥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닥으로 갈 뻔했었는데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죽은 이유가 그 폴라로이드사에서 실험을 레인보우 홀로그램 같은 걸 직접 만들고 뭐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쓴 약품들이 너무 독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냐? 뭐 얘기가 있는데 모르죠. 사람 목숨이야. 어떻게 알겠어? 뭐 이게 수식이 나오는데 이 수식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혹시 수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두 개의 각도를 가진 빛을 간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로그램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그 홀로그램 기본적인 원리는 두 개의 빛을 간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각도를 갖는 파란색의 빛을 그러면 두 개가 일단 간섭이 일어나야 되니까 두 개의 웨이브랭스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에 대한 간섭 무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는 주기별로 나타날 테니까 여기가 람다가 되는 주기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곱하기 사인 세타인가요? 람다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사실은 람다 세타가 람다가 되는, 그러니까 그 각도가 충분히 작다라고 생각해보면 요 형태, 이거 수식 틀릴 수도 있어요. 나한테 와서 또 나중에 따지지 말아요. 겁나 맨날 따지니까 요렇게 되는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되는 요 주기로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거죠.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이 간섭 무늬를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보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지. 그냥 얘를 이제 psi 제로 얘를 psi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간섭 무늬와 이 psi 제로 간의 인터랙션의 디프렉션에 의해서 psi 1이 생긴다. 디프렉션이. 근데 단 문제는 뭐냐? 얘도 생겨요. 디프렉션이기 때문에. 디프렉션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텐시티 패턴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제거해주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얘가 있다는 거지. 얘가 생긴다는 거지. 이 텀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요 인텐시티 패턴을 이용을 해서 요 값을 만들어내 저장을 하는 거. 요 값을 저 오브젝트 웨이브라는 저 A에 대한 텀을 저장을 하는 기술. 그게 홀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이 패턴만 있으면 나중에 이 빛을 쏴서 이 psi 1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의 개념이 정말 얘를 잡아놓는 게 아니고 얘에 대한 웨이브 프론트를 요 빛과 이 주기로, 그러니까 이 구조물로, 이 인텐시티 패턴으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홀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A를 집어넣으면은 이 빛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컨주게이션된 빛을 집어넣으면은 얘 컨주게이션된 모양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적어요. 이걸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씬 서피스 타입 또는 씬 홀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이걸 반사형으로 하게 되면 리프렉션 타입 또는 띡 홀로그램이라고 부르는 타입도 또 있는데 그런 것들 홀로그램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보 홀로그램, 베이스 뭐 이거 있는데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가버가 제안한 방식으로 홀로그램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1의 오도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홀로그램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다 홀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여기를 이걸 만들고 싶은데 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생겨요. 이걸 이제 트윈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얘는 인텐시티 패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건 얘가 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눈으로 관찰하게 되면 얘의 포커스가 많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디포커스 된 이미지로 여기 덧붙여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뿌연 이미지가 돼버리지 우리가 제대로 된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가버가 제안한 방식으로 홀로그램을 만들어도 제대로 홀로그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이스가 제안한 방식은 얘를 기울이는 거죠. 이걸 이렇게 기울여 놓는 거예요. 이걸 기울여 놓으면 이런 식으로 기울여 놓으면 그러니까 홀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나중에 이걸 재생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웨이브를 이용해서 재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생을 할 때도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되는데 얘에 대한 트윈 이미지는 여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얘에 대한 트윈 이미지는 여기 생긴다. 그러니까 트윈 이미지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트윈 이미지의 위치가 바뀌어서 우리가 관찰하는 방향에서는 안 생기는 다른 거. 이것도 되게 아이디어 좋은 거예요. 레이스는 사실 노벨상을 받았어야 해. 못 받은 거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렌즈를 놓고 보통 이제 오브젝트에서 반사되는 빛 자체가 빛이 약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건 약할 테니까 간섭은 두 개의 인텐시티가 맞아야 되잖아요. 인텐시티가 맞아야 돼서 그래서 사실은 색계기가 되게 어려워요. 홀로그램을 만들기 어려운데 그 렌즈를 놓고 이제 보통 만들게 되는데 렌즈를 놓고 렌즈에 가까운 면에서 홀로그램을 만드는 걸 우리가 프레넬 홀로그램이라고 부르고 렌즈의 초점거리 위치에서 만드는 걸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 홀로그램, 프리에 홀로그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미징이 되는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징이 되는 위치에다가 홀로그램을 만드는 걸 보통 이미지 홀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의 차이가 있는데 홀로그램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나오는 결과로 얻어지는 홀로그램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프리에 트랜스폼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가서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트윈 이미지가 생기긴 생기는데 대칭의 위치에 생겨요. 대칭의 위치에 생겨서 이미지처럼 보이지가 않게 이미지와 이제 분리된 형태로 생기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폼 홀로그램도 실험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홀로그램 사진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보통 이미지 홀로그램을 제일 많이 쓰죠. 이제 빛이 약하니까 이제 프레넬 홀로그램 같은 걸 쓰는 건데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 실제로 오브젝트를 찍고 이러고 싶으면 이런 식의 뭐 렌즈라든가 이런 구조를 쓰게 되면 이제 멀리 있는 걸 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렌즈를 조명을 쏘고 조명에서 반사되는 애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제 렌즈리스 홀로그램 뭐 이런 것도 만드는데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는 중요한 거는 아무튼 빛을 오브젝트에서 반사되는 빛과 레퍼런스 웨이브를 간섭을 시키고 그 간섭 무늬를 저장했다가 그 저장된 간섭 무늬에 우리가 레퍼런스 웨이브를 다시 보내주면 오브젝트에서 나온 빛이 똑같이 다시 재생이 된다. 그리고 그 빛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브젝트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게 이제 홀로그램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건 추가돼서 보는 거예요. 추가되는 걸로 보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프라운호퍼 디프렉션의 특징은 뭐예요? 프리에 트랜스폼 해주는 거잖아요. 프리에 트랜스폼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사실 오브젝트를 뭐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측정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궁극의 목적이죠. 사람들의 궁극의 목적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은 건데 안 됩니다. 아직 왜 안 되냐? 디프렉션 패턴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디프렉션 패턴을 만들기가 왜 어렵냐? 디프렉션 패턴이 일어나는 구조 크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서브 마이크로, 1마이크로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의 픽셀 사이즈가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 한 75 마이크로. 그게 제일 좋은데 75 마이크로. 50 마이크로짜리도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100 마이크로 이상이에요. 100 마이크로에서는 거의 디프렉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만든 경우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한 3도에서 4도 정도 돼요. 디프렉션 엔들이. 3도에서 4도 사이에 오브젝트를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픽셀 사이즈가 1마이크로로 작아져야지.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일단은 아주 작아져야 돼요. 셀 개별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피치가 일단은 1마이크로 이하로 작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날 거예요. 색수차들이 다 나타날 거예요. 그 색수차도 다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스페클이라는 게 생겨요. 스페클이라는 게 뭐냐면 왜 지글지글 뭐 여러분들 혹시 홀로그램 그런 사진 같은 거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지글지글한 이상한 원하지 않는 무늬가 생겨요. 노이즈 무늬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이제 잘못 본 게 아니라 로컬라이즈된 이제 간섭이에요, 간섭. 그러니까 코헤런트 라인 소스를 쓰게 되면 그 내부에서도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로컬라이즈된 내부에서도 간섭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빛들은 그냥 이렇게 서메이션 돼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누적돼서 나타나는데 간섭이 그 부분에서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고 근데 레이저 같은 빛들은 이제 간섭성을 아주 높여놓은 거죠. 아주 높여놨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아주 좁은 영역에서의 평균을 다 맞춰줘야 돼서 그 내부에서의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때 마치 지글지글한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현상을 스페클이라고 부르는데 스페클은 한번 찾아서 조사해 보세요. 재미있는 현상이고 이게 이제 사실 레이저로 디스플레이를 할 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가능할 거다. 아직은 요원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니터를 만들어 놓고 큰 모니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걸 홀로그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도 그래도 이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가 4K예요. 요거 하나가 4K짜리를 16개로 붙인 거예요. 계산이 안 돼. 저 얼마냐? 4K가 5개 붙어 있으면 20K예요. 이런 거를 다는 못하니까 이렇게 수평으로만 일단은 만들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 이게 홀로그램 사진이에요. 약간 이런 지글지글한 무늬가 생기는 건 아까 얘기한 스페클 현상.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란 거고 요거는 이제 필링 같은 거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봐줄만은 하잖아. 이 정도면. 근데 이제 가격을 뭐 매길 수가 없죠. 요거 하나가 1억 정도 싶어요. 저 시스템 다 빼고 이 SLM 하나가 1억 정도 싶어요. 아직은 요원하죠. 아직은 요원해. 다행이에요. 이게 바로 나오면 저도 법적이 끊길 텐데 아직은 요원하다. 이거 정도. 네. 이거 말고도 이렇게는 이건 이제 거의 테스트베드용으로 만드는 거고 퀀티큐라는 회사에서 테스트베드로 만든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시리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각도가 이게 이제 3도로 너무 작아서 3도 100마이크로 정도 되면 3도 뭐 이 정도 나오는 게 이 각도가 너무 작아서 결국 이제 한 화소에 겹치는 영역이 요만큼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각도가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입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각도가 너무 작아서 거의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얘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라이트를 그냥 평행하게 넣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백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아예 눈으로 모아주고, 그러니까 컨버징 백라이트를 쓰는 거예요. 백라이트 자체를 컨버징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디프렉션을 쓰면 물론 여기서도 이제 3도밖에 안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모이는 거에서 한 수 센티미터 정도, 수 센티미터, 1, 2cm 정도의 좁은 윈도우를 만들 수는 있겠죠. 디프렉션 윈도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좁은 데를 이렇게 눈을 갖다 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동공을 추적을 해서 동공에다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다 눈을 갖다 대고 보면 여기에 홀로그램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건 안 돼. 같이 보는 건 안 되지만 혼자 보는 건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최신이라고 해도 벌써 한 10년 됐네요. 이 방식이 이제 시리얼 방식이라고 해서 윈도우 타입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이제 요즘 제일 널리 사용이 되고 핫한 방식이 되고, 혹시 뭐 홀로그램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3-4년 정도부터 한 삼성전자에서 삼성종합기술원에서 한 네이처 페이퍼를 3개 정도 썼어요. 근데 그게 다 저 윈도우 타입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이제 저 컨버징 라이트를 얼마나 잘 만들 것이냐, 그리고 컨버징 라이트를 사람의 눈에 맞춰서 어떻게 컨트롤 해줄 것이냐, 그 저자 중에 한 분이 원강희 교수님이에요. 원강희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런 걸로 이용하지 않고 이런 그러니까 SLM을 이용해서 너무 어려워요. SLM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SLM을 안 쓰고 AOM 같은 어쿠스틱 옵틱 모듈레이터나 이런 걸로 아무튼 스캐닝 방식으로 해서 아주 빠른 모듈레이션으로 그 웨이브 프론트를, 그러니까 디프렉션을 이용해서 웨이브 프론트를 만들어 보자. 자, 디프렉션을 모사해서 웨이브 프론트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방식으로 스테판 벤튼이 제안한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것도 있었다 라는 거 정도. 아직은 기본적으로 너무 밝혀요. 그 외에 이제 디프렉션 패턴을 인쇄할 수 있어요. 디프렉션 패턴을 아주 조그맣게만 인쇄하면 인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입체 사진을 프린팅할 수가 있어요. 지브라 옵틱스라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플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에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진짜 그냥 사진판이에요. 사진판인데 보시면은 너무 흔들려서, 그러니까 그냥 판이에요. 그냥 이렇게 판인데 플라스틱 판이에요. 디프렉션 패턴을 인쇄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딱 조명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 사진을 인쇄하는 기술, 홀로그램 프린팅을 하는 기술, 이런 식으로 입체 사진을 프린팅하는 기술. 원래 그래서 이 회사가 사업 시작했을 때, 이 회사가 사실은 아까 그 벤튼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거기 교수가 계속 할 줄 알았는데 때려치고 나가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브라 이미징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막 팔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몇 가지 사진이 돌아다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사업을 한 1년인가 2년인가 했을 때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미국 국방부에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달파 프로젝트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러고 다시 접어서